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투병 끝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캐나다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가끔 한국이 그리워서 사연 채널을 통해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다 제 사연도 적어봅니다. 1998년 대한민국은 IMF로 인해 혼란스러웠어요.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후폭풍을 피해가지 못하셨죠. 공장에는 항상 채권자들로 가득했고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었죠. 부족함 없이 자란 제 인생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아버지 회사는 부도 처리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우리 네 식구는 단칸방을 전전하게 되었고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생각하신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캐나다 이민을 결정하셨어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저에게는 그 어떤 결정권도 없었어요. 너무 어렸고 상황이 급박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떠나 캐나다 토론토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사실 토론토에서의 삶도 한국과 다르진 않았어요. 영어를 전혀 못하시던 저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청소나 식당 잡일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외국 나가면 한국인을 조심하라고 하죠. 전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 말을 절실히 느낄 만큼 더러운 꼴을 많이 봤어요. 일한 만큼 돈을 제대로 안 주는 건 물론 심심하면 폭언까지 일삼았거든요. 그런 치욕적인 일까지 당하면서도 부모님께서는 저와 동생을 키우시느라 정말 악착같이 일하셨어요. 하지만 이민 첫 해 캐나다에서의 1년은 정말 악몽 같은 나날들이었죠. 갑작스럽게 오게 된 이민이라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동양인 여자아이는 그들에게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고 작은 눈에 노란 피부라는 이유로 인종차별까지 당해야 했거든요. 학교에서 백인 아이들은 저를 옐로우 몽키라 부르면 놀려댔고 심한 애들은 침까지 뱉기도 했어요. 그럴수록 저는 인종차별이나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지지 않으려 더 악착같이 노력했고요. 늘 학교에서 높은 성적으로 그들의 콧대를 눌러주곤 했는데 그런 모습에 하나 둘씩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저도 그들의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이민 생활이 7년이나 흘렀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식료품점을 오픈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손님은커녕 파리만 날리다 가게를 접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도 많았죠.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나요? 전라도 손맛을 타고난 어머니께서 한국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대박이 나면서 저희 집 살림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삶도 점점 희미해져 갔죠. 대학 졸업을 앞둔 4학년 시절 저는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글로벌 무역회사에서 인턴십을 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었고요. 회사에서는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게 한국에서 파견온 주재원의 가이드 및 통역 업무를 맡겼어요. 사실 반복되는 무료한 업무만 하던 저로서는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처음 맡아보는 제대로 된 일이다 보니 긴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설레기도 했죠. 그렇게 전 피켓을 들고 공항 입국장에서 주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혹시 엘사에서 나으신 분 맞나요? 사실 주재원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 분이 오시는 줄 알았죠. 한국에서 파견 온 서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예상과는 달리 그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성이었거든요. 그는 많이 긴장했는지 겨우 인턴인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순박해 보이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죠. 그런데 순박한 모습과는 달리 스펙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의 2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캐나다 주재원까지. 사실 저와 비교하면 상대도 안 되는 능력자였지만 첫 만남부터 겸손한 그의 모습에 같이 일하기에 까다롭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는 그에게 캐나다 적응을 위해 2주간의 휴가를 주었고 엉겹결에 그의 가이드를 맡은 저도 2주간의 휴가를 받고 그의 적응을 돕게 되었어요. 환전하고 계좌도 개설하고 생활 전반적인 업무까지 꼼꼼하게 챙기게 되었는데 평생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혼자 할 줄 아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린아이 키우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할 정도였죠. 궁금한 건 또 어찌나 많은지 조잘조잘 쉴 새 없이 물어보는 통에 피곤하긴 하더군요.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이 아닌 한국 사람과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아, 제가 말이 좀 많았죠. 어제 처음 만났는데도 스텔라 씨가 편했나 봐요. 그는 제가 편해서 그날따라 말을 많이 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말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문자로도 조잘조잘, 전화로도 조잘조잘. 대화가 끊이지 않게 떠들어댄 덕에 우린 빠른 시간 내에 친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2주간의 휴가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업무 준비에 바쁘던 그는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죠. 스텔라,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고 싶어요. 세계 3대 폭포를 보는 게 내 버킷리스트거든요. 재작년엔 브라질에 가서 이거스 폭포를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챙길 게 많아서 주변 관광지를 거의 둘러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러 출발했죠. 차로 2시간 정도 가는 동안에도 그는 세계 3대 폭포에 대한 일장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심심하지는 않겠다 싶더군요.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서 만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늘 조잘조잘거리며 한없이 가벼운 줄 알았는데 자기 일에서만큼은 철두철미한 리더의 모습이었거든요. 그와 일하면서 배울 게 참 많은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퇴근만 하면 또다시 순박하고 말 많은 20대 청년으로 돌아오지 뭐예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전 6개월간의 인턴십을 끝내게 되었어요. 제 마지막 출근 날 그는 작은 펜던트 목걸이와 함께 손편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스텔라, 계속 연락해도 되죠? 캐나다에서 친구는 스텔라 뿐이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와 보낸 3개월 남짓한 시간이 색다른 경험이기도 했고 이미 그의 수다가 익숙해져 버려서 이대로 끝나는 건가 걱정했었는데 먼저 연락해도 되냐고 물어주니 제가 오히려 고마웠죠. 그 후로도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린 만나서 수다 떨었어요. 심지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가 집에 올 때마다 사위를 맞이하듯 하셔서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렇게 집도 드나들고 주말마다 만나서 수다도 떨며 시간을 보냈지만 솔직히 우리가 어떤 사이라고 정의 내리긴 힘들었어요. 그렇게 애매한 사이가 이어지던 어느 날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죠. 그날은 대학 졸업 파티가 있는 날이었는데 같이 갈 파트너가 없던 저는 파티 참석을 포기하고 집에서 엄마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그때 그에게 연락이 왔어요. 스텔라, 밖으로 나와요. 뜬금없는 그의 방문에 엄마는 저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민낯으로 있던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갔죠. 나가보니 집 앞에 TV에서나 볼 법한 스포츠카에 턱시도 차림을 한 그가 서 있지 뭐예요. 게다가 제가 입을 드레스도 미리 준비해온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파트너가 없어서 졸업 파티에 참석도 못하는 딸이 안타까워 그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앞뒤 상황이야 어떻게 됐든 그 덕분에 전 졸업 파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괜히 제가 시간을 뺏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고요. 민석 씨, 미안해요. 회사 일도 바쁘실 텐데 괜히 저 때문에. 그는 저를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리곤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어요. 저한테 사과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날 저를 안 불러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그의 고백에 좀 당황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그 고백을 기다려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린 연인이 되었고 1년간의 찐한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에게도 저와 비슷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남편네 집 역시 IMF 시절 아버지께서 실직하시면서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셨더라고요. 그날 이후 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런 상처를 감추기 위해 남편은 애써 더 밝은 척하며 살아왔던 거고요. 남편의 비밀을 알고 나니 수다를 떠는 모습조차 짠해 보였어요. 결혼식은 시아버지와 가족 몇 분만 캐나다로 초대해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면서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됐죠. 흔히 남자는 연애할 때랑 결혼 후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말들이 많은데 저희 남편은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해맑은 수다쟁이였어요. 그런 모습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인생사가 모두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얼마 뒤 남편의 주재원 기간이 끝나면서 우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잠깐 방문하긴 했지만 떠나온 지 16년이나 된 한국에서 친구도 가족도 없이 살 생각을 하니 막막하더군요. 그래도 제 옆에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었기에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16년 만에 다시 온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을 때만큼 힘들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본사로 복귀하면서 승진도 하고 이전보다 훨씬 바빠지면서 정신없이 6개월이 지나가던 어느 날 빨래를 하려고 보니 글쎄 남편 와이셔츠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코피가 좀 났다고 별일 아니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유독 피곤해하고 안색도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기력 보충에 좋은 음식을 해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남편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처음엔 셔츠에 조금씩 묻어있던 피가 셔츠가 벌겋게 젖을 정도가 되더니 평소 퇴근 후에도 1시간씩은 떠들고 자던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골아 떨어지지 뭐예요.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죠. 일주일 뒤 우리 부부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간암 3기입니다. 하루빨리 치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놀라니 눈물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평생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 간암이라니. 무엇보다 항상 긍정적이던 남편조차 암 진단에 할 말을 잃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어떤 위로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미안해 자기야. 아픈 건 본인이면서 뭐가 미안한 건지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남편의 모습에 차마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펑펑 울다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완치율이 높다는 선생님의 말에 다음 날로 남편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는 6개월간의 생활에도 남편의 병은 딱히 차도가 없었어요.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이제는 간이식밖에 답이 없다며 검사를 제안하셨죠. 저는 당장이라도 제 간을 나눠주고 싶었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검사 결과 아버님과 저 둘 다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었죠.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남편을 보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저는 마지막 방법으로 어린 시절 남편을 버리고 떠난 시어머니를 찾기로 했어요. 남편의 간이식을 부탁해보려고요. 혹시 김미숙 씨 되시나요? 저는 서민석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전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시어머니는 서민석이라는 이름을 듣자 당황한 듯 말을 더듬더군요. 민석 씨가 지금 많이 아파서 간이식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검사라도 한번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가씨, 우리 인연 끊고 산 지 2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찾아와서 간을 달라니 당황스럽네요. 저는 만날 생각도 없고 간 줄 생각도 없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솔직히 너무 당황했어요. 아무리 자기 살겠다고 애 버리고 도망갔다지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아프다는데 걱정은커녕 만날 생각도 없다니요. 전 거의 매달리듯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아니면 민석 씨 죽어요. 제발요. 제 처절한 울부짖음에도 어머님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은근히 기대하던 남편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걸 전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 세월이 20년인데 왜 안 그렇겠어?
곧 우리 순서가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고 기다려보자, 민석씨. 저희 기대와는 달리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에게 적합한 간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장기에도 암이 전이되면서 결국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시어머니께서 병원으로 찾아오셨어요. 민석아.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20년 만에 만난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는 10살 아이처럼 울었는데 이렇게라도 만나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병원에 남편을 보러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무릎 꿇고 애원할 때는 한 번을 안 오시더니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왜 더 일찍 오지 못했는지 어머니가 야속하게만 느껴지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시더니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얘야, 네가 고생이 많다. 전에 네가 찾아왔을 땐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빨리 찾아오지 못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같은 여자로서 하는 말인데 차라리 지금 법적으로만 이혼을 해두는 게 네가 앞으로 살기 편하지 않겠니? 어머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민석 씨랑 왜 이혼을 해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다신 오지 마세요. 얘야, 다 널 위해 하는 소리다. 너도 살다 보면 사별이라는 족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게 될 거야. 잘 생각해보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에 전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까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조차 못했죠. 병원에서는 더 이상 병원 치료는 의미가 없다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집에서 요양을 시작했고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 제게 이혼을 고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 뜬금없긴 하지만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죽고 나서도 내가 당신의 족쇄가 되는 건 싫어.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부탁해. 남편은 제 앞길에 족쇄가 되기 싫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그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법적으로 이혼한 우리는 마지막 여행을 계획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3대 폭포 버킷리스트를 꼭 이루고 싶다고 부탁했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빅토리아 폭포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주치 선생님께서 우려를 하셨지만 결국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시며 여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잠비아로 떠난 6박 7일의 여행은 저희 부부의 마지막 추억이 되었죠. 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제 품 안에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남편의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당신이 여길 왜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남편 병원에 찾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던 아버님은 장례식장에 나타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어머, 당신은 여전하네요. 그렇게 소리나 지르고. 내가 내 아들 장례식장 오는데 뭐가 이상해요? 너야말로 여전하네. 다른 남자랑 만나서 지 아들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어디서 내 아들 이름을 네 그 더러운 입에 올려?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아직도 그 소리예요? 자기가 능력 없는 걸 탓해야지 누굴 탓해? 당신이 능력이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암튼 나는 왔다 간 겁니다. 민석이 재산 상속할 때 연락 주세요. 재산 상속이라니? 뜬금없이 남편의 재산 상속을 할 때 연락을 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지금까지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뭔데 민석이 재산을 상속받아? 어머, 당신 모르나 보네. 민석이 지처랑 법적으로 남남이야. 애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상속은 친모인 내가 50% 받는 거지. 몰랐어? 이제 와서 친모 타령하면서 재산 상속을 말하는 그 여자의 모습에 장례식장의 모든 이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러려고 저한테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했어요? 제 앞날 타령하면서요? 당신이 사람이에요? 간이식 검사 좀 받아달라고 제가 무릎 꿇고 빌 때는 이제 남남이라고 만나기도 싫다고 하신 분이 남편이 돈 좀 있다니까 그게 탐났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야. 내가 너보다 민석이를 더 위하지 않겠니?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런 건데 어쩌겠니? 뻔뻔하게도 본인이 친모라며
법 타령을 하며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더군요. 법? 좋아. 법적으로 해봐. 당신 절대로 내 남편 돈에 손끝 하나 못 대. 얘 봐라. 당신?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여기 변호사님도 모셔왔다. 그 여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여차하면 법정 싸움까지 갈 기세였고 전 더 이상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당신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 아들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뭘 노력했는지 알겠는데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아버님께 말씀드리고 남편 재산 전부 명의 이전 끝냈어요. 당신이 가져갈 돈 한 푼도 없다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자는 당황한 듯 변호사를 쳐다봤고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자신에게 상속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더군요. 그 장면을 모두 지켜본 조문객들은 그 여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꽁지가 빠지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더군요. 그 추악한 뒷모습을 보니 낳았다고 다 부모 자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다들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말하는데 언제쯤 저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남편의 수다가 사무치게 그립네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며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